네, 저희가 이제 발표를 다 들었고요. 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지만 바로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40분 정도 동안에 이제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숙명여자대학교의 김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다 발표하시면서 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문화예술 교육 과장님 김경환 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예, 문체부에서 문화예술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한 명의 얼굴이 원샷으로 크게 비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그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이제 20주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게 2005년 정도 됐죠. 25년이니까 벌써 20년 됐습니다. 저도 연구를 문화예술교육 시작할 때 초기 2004년 5년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또 한 20년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20년 정도 그동안에 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한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이 자리를 규정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가 뭐 이제 질의하고 응답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답하고 뭐 이런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도 나오고 계시고 또 진흥하는 기관도 나와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도 나와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도 나와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식으로 조금 규정을 하면 좋겠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래서 답은 안 나와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로 성격을 규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발제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앞으로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기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저에게 들렸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공공 중심으로 지원이 됐는데 민간이나 시장 중심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지역 소멸과 또 지역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어떻게 양성돼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다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리고 이제 20년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 이제 20년 이상을 가야 될 이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내용을 포괄해서 이렇게 유형화해 본다면, 또 논의해 볼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본다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번 논의가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이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이 그동안에 해온 일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요거는 사전에 제가 이렇게 드린 거에는 없는 질문인데 편하게 하시자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하거나
또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화예술 교육이 이때까지 어떤 걸 해왔고,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떤 걸 좀 해야 될까? 이런 식의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문화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했다, 이 분야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모두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좀 더 다른 분야도 생각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이 좀 범주를 확장할 것이냐, 이 문제가 조금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재현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매개 인력을 얘기를 해주시고, 문화예술 교육과 복지가 연결되는 인력,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제가 알기는 최근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예전부터 이제 예술 치유 사업을 해오긴 하셨지만, 또 그동안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담당해왔던 문화로 사회연대라는 사업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렇게 외로운 그런 분들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좀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위원회에서 하던 사업들도 좀 가져온 것들이 있고, 이래서 예술교육의, 문화예술교육의 분야가 넓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혜인 박사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앞으로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더 확대돼야 되고 특정 계층 중심에서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사회 변화의 방향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좀 그렇게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짧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를 처음 한 죄로 토론도 처음 하는군요. 김세영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그동안 뭘 했는가를 생각하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문화예술 교육이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년 사이에 문화예술 교육은 되게 당연한 말이 됐고, 그 다음에 2000년 초반만 해도 우리 사회는 창의성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의 강조가 사회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저변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사실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학교에서 사실 예술 교과목, 그러니까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교과목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참여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판적 사고도 길러줄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길러줄 수 있는, 굉장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변화에 맞는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값을 그간 20년 동안 굉장히 잘 구축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차 계획 연구를 할 때 들여다보면서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어떤 뭐 누구나 좀 더 넓게 이런 얘기들을 한 이유는 그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20년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만든 것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간 정체돼 왔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학교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정형화된 여러 가지 모델의 사업들이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딱 머리에 떠올려지는 몇 가지의 사업 유형들이 생겼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정책 초반에는 문화부랑 교육부랑 굉장히 적극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부처 간의 협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훨씬 활발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부의 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딱 갇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아까 발제 때도 아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교육이 이제는 약간 사회정책화하는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그 연구에서 제안을 했던 거는 되게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나 일반 사회교육 정책에서 접근하는 그 정책적인 방법론을 문화예술 교육에도 좀 갖고 와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되게 어떤 기본 권리로서 이게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이제 이후로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사회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말하자면 그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문화예술 교육이 사회에 되게 중요해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요해가 아니라 기본값이어야 해요라고 하는 부분의 접근으로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 교육의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왔는데 넥스트는 무엇이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회 정책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었는데 이게 보다 더 사회 정책으로 조금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김재현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또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나 성과, 효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아까 말씀 주신 광역이나 지자체마다도 그 해당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고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으로 추진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것이 한국이 또 진흥원이 유일하다는 것을 최근 몇 년간의 또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 어젠다의 발전 목표 3번이 사회문화적 도전 과제에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지난 2024년 3차 유네스코 세계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을 때에도 재난이나 기후 환경이나 젠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예술 교육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회 어젠다에 예술가의 상상력, 예술 교육가의 역할들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실체를 또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어떤 작업이 가능할지 그 예술 교육가가 이런 이슈에 기여한다로 함은 이런 이슈를 함께 고민한다 함은 어떤 식의 정책 모델이나 교육 모델 또 어떤 세분화된 전문 인력들이 그런 것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외연이나 가치 중심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문화예술 교육의 넥스트 스텝으로는 우리가 창의성 중심의 또 우리 그 장르별로 또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 넥스트 스텝으로의 문화예술 교육은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의견이 예, 그 김혜인 박사님께서 창의성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그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 제가 그동안 아까도 인식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가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예술을 위한 예술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그 예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회 정책적인 어프로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 그 어떤 생활 경제인, 경제 생활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술 교육 자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제가 이제 그 다른 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틀 안에 갇혀지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또 심지어 요새 그 이 도해지에 보면 지방에 보면 대형 카페들이 많은데 그 안에 문화예술이 다 있어요. 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았을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간단하게 해서 X 플러스 Y는 Z다 그렇게 친다 그러면 Y라 그러면 아츠고 X는 아츠가 아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건축 분야, 뭐 심지어 뭐 철도 분야라도 좋고 그런 것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경쟁력이 개발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후진국하고 차별화되는 거는 이 소프트 파워인데 그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넥스트 스텝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넥스트 스텝으로 사회정책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예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하고 기술 영역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 이런 영역들하고 연계돼서 좀 진행되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다른 논의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됩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예술 강사, 문화예술 교육사 다 교육하고 역량 강화하고 했는데 좀 다른 조금 더 다른 역량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고 또 다른 부처하고도 또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영역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사를 길러내고 예술 강사를 통해서 학교나 시민사회예술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김혜인 박사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뭐 해도 전체 10%가 안 되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뭐 아마 문화예술 교육 진흥원이 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지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10%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뭐 30% 50% 가야지 맞는 것이냐,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구문모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공공만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도 같이 염두에 두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주신 거 맞죠? 좀 얘기를 덧붙여 주시면 그러니까 공공을 가지고 하는 것 말고 공공과 민간이 합해서 또는 민간 시장 영역이 개발돼서 더 앞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네. 네. 저희가 문화산업의 정책을 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산업이라는 말이 붙여서 좀 문화예술 교육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늘 거기서 고민됐던 것이 이게 문화산업이 산업이냐? 그 안에 이제 그 사회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진화돼서 이거는 그야말로 상업적인 것까지 발전해서 한류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럼 어떤 영역이 그렇게 과연 될까? 아마도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뭐 아까 이제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민간이 어떤 영역으로 맡을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이 그동안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고립된 사람이라든지 고립된 어떤 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아마 중상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제 민간의 영역이 동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컨설팅 자를 보니까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이 들어간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술 교육이 공공 자체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또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화산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공공이 했다가 그걸 민간에게 일정 정도 맡기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민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도 많이 될 거고, 아까 기술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은 당연히 이제 아마 AI 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다 민간에 맡길 것이냐, 그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가 구축하기에는 공공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셋 갖추는 거, 지금 AI 같은 거 데이터셋을 갖춰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공공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는 새로운 창의적인 민간 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도 창업자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준비는 공공이 필요하다고. 예, 교수님께서 문화경제학을 하시고 또 이제 문화산업 분야를 연구하시고 하면서 이 문화예술 교육 영역도 공공의 지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보다 더 그동안에도 민간과 협력해서 민간의 예술 단체들, 문화예술 교육 단체들이 활동을 다 해왔죠. 근데 그런 정도의 결합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들리는데요. 근데 여기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는 생각도 잠깐 들리는데, 혹시 이제 민간의 부산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민간의 시장 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혹시 이렇게 공공에서 조금 줄이고 민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으시는지. 저기 현장에서 하시면서 사실은 지금 뭐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다음 문화특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특구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문화, 교육, 산업, 일자리 모든 것들이 다 선순환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뭐 창업이 들어가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면은 그 청년들이 문화 어떤 콘텐츠들을 또 창업을 해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이게 태생이 이게 정책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지원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거의 뭐 포붙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 지원으로 인력도 키우고 단체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 저변을 좀 더 넓혀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썼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문화예술 교육팀에 함께 하고 있는 이 인력들과 함께 우리가 뭐 창업이나 혹은 이 그 교육 창업, 뭐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민간의 어떤 그런 아주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 또 현장에서 많은 그 또 논의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문화도 산업화되는 것이 지금의 굉장히 그 방향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지원금을 받아서 그 몇 시간의 수업을 하고 혹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결국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에 정말 많은 영역들,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이 이걸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정책이 먹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인가 굉장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활문화 사업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뭐 악기 강습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본류로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특히 대도시도 그렇지만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고 그다음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면 초고령화 비율이 한 40%가 돼요. 그러면은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혹은 중장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주로 그럼 어디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하느냐? 동네마다 뭐
가족센터라든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또 청년센터들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만 있는 게 마을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가 하지 못하는 거를 마을 건강센터가 해요. 한 71개가 있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이 거기에 예술교육가와 단체를 저희가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계들을 조금 없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한 팀 한 팀을 다 보냈지만 뭐 한 10몇 개에 지금은 그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체들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금 큰 단체들을 키우고 입찰에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넓혀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걸 제가 잘 이해했다면 민간 또는 시장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도 향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부에서도 과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지금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조금 더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쪽으로 좀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 또는 시장 영역과 같이 하는 또 그쪽을 키우는 그런 영역으로 조금 이렇게 방법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문화부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발제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저희 문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향성에 있어서 대체로 다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최초의 문화예술 교육이 시작됐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좀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의 기제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의 그 가능성, 역할에 대한 기대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그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지역 소멸이나 뭐 인구 위기, 그리고 뭐 고립,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자명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그 뭐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그런 류의 사업들을 신규로 그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주셨던 거는 이제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이게 가능할 건가, 그 민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건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같은 이런 산업 베이스에서는 수요가 그 어느 정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생태계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술교육은 우리가 만약에 10년, 20년 혹은 30년이 지났을 때 최종 목표점에서 공공 지원이 아예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생태계는 과연 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가능했던 사례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류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뭐 예술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예술교육가분들, 예술교육 단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랜 기간을 해왔는데도 점점 더 열악해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생태계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에 걸맞는 수준의 그 사회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류의 시장 기제라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희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그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 공급은 굉장히 불균형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 시장이라고 봤을 때의 문화예술 교육 수요 시장은 상당한 고소득층만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준의 교육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중간 어느 지점에 조금 저렴하게 우리가 그 가처분 소득 범위에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중산층 정도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류의 교육 시장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키워갈까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산업의 관점, 또 시장의 육성의 관점 이런 차원에서 계속 그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의 어떤 공공의 역할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외연을 더욱더 확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그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도의 고민이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문화부의 고민도 아마 이제 저희가 나눈 얘기들과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이 시장에 의해서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만 의존해서 현재 그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것으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우리가 이슈에 대응하고 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게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고,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그거를 그쪽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문화특구 얘기도 해주셨고 다른 얘기도 해주셨고 해서 다른 데의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기는 혹시 그러면 지역에서 보실 때 이와 같은 그 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원과 또 문화도시든 뭐 교육부의 어떤 거든 농림부의 어떤 거든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더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강령문화재단을 또 경영도 하고 또 사업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재단 안에서도 각 그 팀별로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가 있는데도 안 되는 그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부처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일례로 교육부가 AI 튜터를 양성하는 사업을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성과로 계속 또 내고 있는데, 근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연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늘봄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문화재단이 상당히 오래 전에 그 돌봄 교실의 예술 교육가들을 보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생각하면은 학교 돌봄 교실을 찾아가서 보다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늘봄 학교가 확산되고 교육 발전 특구를 받은 곳이 한 80곳이 됩니다. 그럼 이런 도시들은 늘봄 학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어디와 연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그 가장 기본은 그 광역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광역문화재단의 센터,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기초문화재단의 그 사업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단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역할들을 저는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브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면 연계하고 칸막이를 뚫고 문체부 안에서도 과장님 칸막이를 좀 뚫어주시기를 이렇게 좀 부탁드릴 정도로 연계 협력. 그렇군요. 이런 예,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문화예술 교육 정책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예산을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또 제도적으로 조금 조정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으로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먼저 드셨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자원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 면에서 굉장히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만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 같은 데는 농어촌에 굉장히 그 복합 문화시설 같은 걸 많이 지어놓거든요. 돈을 많이 드립니다. 뭐 개소당 한 50억에서 15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국에 한 1,200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많은 수혜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농림부와 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가족센터의 자원이라든가 어떤 공동 육아 나눔터, 청소년 수련관,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하고 연계한 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많이 그 엮어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국토부라든가 행안부 같은 데서 하는 청년마을 사업, 뭐 도시재생 사업 이런 데에서 사실 유휴 공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프로그램 성격으로 들어가는 데에 굉장히 좀 협업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시간이 벌써 얼마가 남지 않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력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 AI 디지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와의 협업, 또 이런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이런 걸 하려면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고 일하는 분의 역량이 단지 문화예술교육 장르 교육을 잘하시는 분이라거나 이런 분만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인력 양성에서 어떻게 조금 고려가 된다면 기존의 인력 양성하고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님.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현장에 문화예술 교육의 이름으로 혹은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들어간다 함은 어떤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진 역량을 가진 전문가여야 할까, 그것을 또 코어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것의 핵심은 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 단계별이든 혹은 정책 대상별이든 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다양한 공간에 특화된 예술교육의 변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이든 그런 전체적인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재수립하는 과정을 올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 혹은 문화예술 교육을 요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현장들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고유의 진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육하고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인력을 키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명의 활동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좀 펼쳐나가는 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나 생각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화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말씀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하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의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예술 교육이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재정 당국이나 우리의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의 가장 관심사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증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감동 사례를 모으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거를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이곳에 1억을 투자하면 이 사업은 10억 이상의 그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류의 우리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의 다양한 어떤 사업 베이스, 정책 베이스의 것들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 과학적으로 또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 기반의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와 시도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많은 재단 관계자분들께도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진행을 좀 했는데요. 충분히 나누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략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의 혹시 의견이나 질의가 있다면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뭐 의견이나 또는 질의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질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예술 강사 함형식이라고 하고요.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서 아까 사회교육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회 갈등과 이슈에 대한 어젠다 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뀌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예술교육이 놓치지 않는 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만나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예술교육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의 창의성 뭐 이런 걸 얘기하셨다면 요즘에는 부탁하시는 게 공연 만들기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의 바른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예술교육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배려할 수 있는 예술교육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지금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예술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좀 더 인문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는 이 한 축이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가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제안이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 네, 저쪽에 있으시네요. 네,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후원매개 전문가 아르코 아테너스로 활동하고 있는 심은별이라고 하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도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예술 교육가들한테는 정책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아무래도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거 기반의 뭔가 족적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계획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증거 기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뭐 딱히 얘기를 뭐 좀 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중요하다는 거,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가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원 배분의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여기에다가 배분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결정을 합니다. 이곳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언어의 가장 효과적인 언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저희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단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대체 이게 뭐 되겠냐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거의 효과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분명하게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전 뭐 그거는 확신합니다. 뭐 저는 약간 두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어떤 첨언인데 제가 2차 종합계획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토론을 했었냐면 옛날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문화, 뭐 지역 문화, 아까 지금 그 이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다른 명칭의 사업을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차별점은 뭘까요? 뭐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가 계속되면서 결론이 어떻게 갔냐면 왜 꼭 선을 그어야 하느냐, 대신 문화예술 교육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별점은 사실은 뭐 어떤 형식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느 범위까지를 한다라기보다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을 주신 그 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은 예를 들면 생활공동체 사업, 뭐 지역문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문화의 함양 같은 걸 목적으로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적 변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가져가고 그러면 그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장님은 이제 그걸 수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내적 변화를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냐면 알잖아요. 변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변화가 분명히 가져오는 사회 비용이라는 거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말하자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덜 해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문화진흥원도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의 베이스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땡땡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런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건 사회 비용의 이만큼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이런 교육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비용을 대신 이걸로 대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생각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사업 단위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고민하는 것이고 또 여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만약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그 사업 단위에 계시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 들으니까 예술위원회에 계셔서 아마 그런 고민도 있긴 하신 것 같은데 현장 단위보다는 또 연구 단위라든지 정책 단위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풀어가게 되는 문제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20주년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앞으로도 잘 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힘이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힘이 모아지는 건 어떻게 모아지느냐? 현장과 연구 학계와 그다음에 정부 부처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 힘이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회나 기재부 같은 데 가서 이쪽 분야에 돈을 쓰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 왜 써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데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역할 아니고 연구기관의 뭐 근거 내는 역할 아니고 현장 목소리와 문화부와 그다음에 연구하는 모든 기관들이 지원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이쪽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나갈 때 이쪽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